그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 경제가 끝났다 하고 했어요. 실제 세계 거래에 있어서 중국의 비중은 2%, 3%를 안 넘어가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안 써요. 그러면 이제 본물이 터지는 겁니다.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정호 교수입니다. 김정호의 경제TV라고 하는 제 개인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에서 중국을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큰 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중국이 미국의 질서 속에 들어온 겁니다. 영어로 하면 Rule Based Order라고 하는 건데 규칙을 지키는 한은 그 규칙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다. 그게 무역이든 외교든 그렇다라고 하는 게 미국이 이 세계에 깔아놓은 질서고 원칙이었던 겁니다. 중국이나 소련은 거기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 완전히 다른 질서이고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들어야 해라고 하는 사고방식, 태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980년대부터 그 미국의 질서 속으로 중국이 들어왔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던 나라가 국민소득으로 따지면은 $10,000를 넘어가게 됐고 전체 경제 규모로 보면은 미국에 버금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제 중국이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특히 중국의 젊은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게 된 거예요. 야, 왜 우리가 저 미국 아이들한테 쩔쩔매야 되느냐? 왜 우리가 유럽 아이들한테 쩔쩔매야 되느냐? 이제 우리도 소리 좀 내보자.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전랑 외교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울프 워리어, 중국판 람보죠. 그런 영화들이 만들어지게 됐고 그게 아주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고 중국 젊은이들한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시진핑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등장을 했고 중국몽을 내걸었던 거죠. 그 이전까지 중국은 꿈 같은 게 없었단 말이에요. 감추고 살았어야 되는 거죠. 등소평은 도광양회라고 했어요. 속을 감추라는 얘기입니다. 힘이 좀 생겨도 숙여라. 네 힘이 정말 강해질 때까지 힘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했는데 시진핑은 그걸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국이 추구하는 질서는 미국이 추구하는 국제 질서, 즉 Rule Based Order, 규칙에 기반한 질서가 아니고 과거서부터 그들이 익숙해져 있는 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나의 문화를 따라야 되고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중국인들한테. 그게 1대1로라고 하는 그 정책을 통해서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들로 쫙 퍼져나가게 된 거고 그쪽에 가서 줄을 서는 나라들이 많아진 겁니다. 미국이 그걸 두고 볼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을 떼어내려고 하는 거고 중국을 그래서 더 이상 크지 못하게 중진국 수준에서 묶어두고자 하는 거예요.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그걸 당하고 있을 리가 없는 거고 그래서 두 세력이 충돌을 빚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러시아가 가세를 하고 나선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면서 차이나하고 러시아가 거의 한편처럼 되어버리고 그게 거대한 세력이 된 거죠, 지금. 그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네트워크와 별개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펠로시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사람이었어요. 1980년대부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대만을 자기 영토라고 부르는 거고 대만은 특히 차이잉웬 총통 같은 사람은 대만이 중국이야? 대만은 대만이야 라고 하는 입장을 매우 강하게 견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만의 젊은 사람들이 차이 총통을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공산당도 아닌데 라고 하는 입장이 강하고 펠로시가 이렇게 긴장이 팽팽한 가운데서 대만을 방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물이 터지는 겁니다. 대만을 중국과 독립된 나라로 인정을 하고 싶어 하는 나라들이 꽤 있어요. 거기에 빗장을 열어주는 격이 되는 거죠. 그 중국으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고 자존심이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는 중국 젊은 사람들 또 공산당원들의 입장에서는 홍콩을 중국이 완전히 접수했듯이 대만도 지금 접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만이 저렇게 독립한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 겁을 주긴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전쟁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시진핑이 바이든에게 위협을 했어요. 대가를 치를 것이다. 위협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할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또 강력하게 내비쳤죠.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은 키 커런시, 국제 거래에 있어서 공통으로 쓰이는 돈, 나라들이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를 쌓아두잖아요. 그게 리저브거든요. 그 통화를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우리나라도 외환 보유고를 쌓아놓잖아요. 그 외환 보유고의 대부분은 달러로 돼 있죠. 달러 현금이 아니고 미국 정부가 발행한 미국 국채를 외환 보유고로 많이들 가지고 있어요. 중국도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도 석유 팔아가지고 그 돈 엄청나게 벌었잖아요. 그걸 미국 국채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흔히 외환 보유고가 뭐 몇천억 달러라고 하면 달러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채권을 갖고 있거나 달러로 표시된 금융자산들을 갖고 있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의 60%가 미국 달러 표시의 자산들입니다. 그게 기축통화라고 하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기축통화가 되면 지금 이제 미국을 보면 알아요. 미국의 국가 부채가 GDP의 120%인가 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정부가 채권을 발행을 하는 것을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돈을 빌려다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사냐? 중앙은행이 많이 사요. 미국 연준이 그걸 사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정부한테 돈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국채를 발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마치 무슨 종이 쪽지가 있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요즘은 그것조차도 없어요. 온라인상으로 너 이만큼 써도 돼 하고 그 한도를 늘려주는 셈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통화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찍어내면 통화 가치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뭐 원화가 엄청 세져야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는. 달러에 대한 엔화의 환율, 미국 돈을 막 찍어내면 엔화가 엄청 세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돈을 그렇게 찍어내는데도 달러는 멀쩡해. 오히려 1달러당 1,100원 하던 그 원화 환율이 지금 1,300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진 거예요. 미국 돈을 찍어내는데. 그러니까 기축통화가 되면 가치를 보존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돈을 찍어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이점은 뭐냐면 세상이 위험해지잖아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면 야,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이 제3세계 개발도상국 이런 데서 외화 자금이 막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위험해지면요, 기축통화국의 통화 가치는 오히려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축통화라고 하는 그 돈 자체가 안전자산인 거예요. 미국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미국 경제가 주저앉아도 미국 돈의 가치는 올라가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기축통화국은 반드시 감수해야 되는 대가가 있어요. 그건 뭐냐? 경상수지 적자예요. 기축통화국은 돈 가치가 비싸잖아요. 돈의 가치가 비싸다는 얘기는 자기네 나라 물건 값도 비싸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물건을 외국에다가 내다 팔 때 굉장히 비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안 팔리죠, 그러면. 그런데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는 굉장히 싼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은 많고 수출은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무역수지, 경상수지 적자가 늘 나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기축통화국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은 그걸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경상수지 적자 이거 용납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니네 나라가 우리 물건 사라. 미국에다가 수출하려고 하면 우리 관세 엄청나게 매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 겁니다. 중국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미국 때문이에요. 그 미국이 러시아를 스위프트 체제라고 하는 데에서 배제를 시켜버렸어요. 그 스위프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제 송금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에서 뭐 미국의 아메리칸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돈을 붙인다고 하면 그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송금 전산망인 거죠. 그것을 스위프트라고 하는데 유럽 국가들이 관장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근데 결국 미국의 세력군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걸 통하지 않으면 무역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5% 이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세계 이 송금 거래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니까 너 그렇게 써? 까불어? 너 맛 좀 봐라 해서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배제를 시켰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러시아는 수출하고 돈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전산망을 통해야 되니까. 러시아 석유를 지금 주로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하고 인도 같은 나라거든요. 근데 이 달러를 그렇게 주고받기가 차단이 돼버리니까 뭐 거래를 하긴 해야겠는데,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기 돈을 갖고 하자라고 하는 움직임도 생겨나고, 그러니까 유한화를 쓰자 이런 움직임도 생겨나고 있거든요. 중국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 인도하고 거래할 때 인도 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인도 돈을 믿을 수 있겠어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러시아의 입장에서 인도의 루피를 받는다? 아주 찝찝할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 그게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그래도 달러를 믿을 수가 있는 건데 그거에서 배제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도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만을 접수하기 위해서 대만을 침략을 했다, 중국이. 그랬을 때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겠냐, 당장 그것부터 할 거예요. 중국이 달러 거래를 못하게 차단시키는 것부터 할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당하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이 CIPS라고 하는 자기들의 송금 전산망을 구성을 했어요. 그걸 쓰는 비중이 뭐 1%, 2%밖에 안 돼요. 중국 사람들도 그걸 안 써요. 왜? 거기 속해 있는 누가 있어야지. 누군가가 거기 속해서 그 거래를 받아줘야 그걸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뭐 전산망만 만들어놨다고 전산망이 작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참가를 해야 되는 거지. 그 왜 안 되느냐? 사람들이 중국 돈을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그때 미국이 추락을 한 거 아닙니까? 리만 브라더스 사태니 뭐 서브프라임 사태니 해서 미국 경제가 추락을 한 거거든요. 그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 경제가 끝났다 하고 했어요. 그리고 중국이 그때 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게 됐지. 야, 미국은 저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데 중국은 8%, 9% 막 이런 성장을 했으니까 승승장구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때 IMF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IMF라고 하는 데는 전 세계의 중앙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부도가 나면 IMF가 들어가서 정리를 해주고 뭐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도 98년 외환위기 때 그 IMF의 돈을 SDR이라고 하는 Special Drawing Right, 그러니까 특별 인출권이라고 하는 IMF의 돈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구성을 할 때 미국 돈, 유로, 위안화, 일본 엔화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8년 이전에는 중국 돈이 1%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걸 구성하는데 그것을 2008년 때 4%인가 5%로 늘렸고 최근에 들어서는 그게 10%로 늘어났어요. 일본보다도 중국이 더 많아요. 세계의 중앙은행인 IMF는 중국을 그만큼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2009년, 2010년, 2011년, 12년 시진핑이 등장을 하고 미중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IMF의 중국 돈의 비중이 한 10% 되는데 실제 세계 거래에 있어서 중국의 비중은 2%, 3%를 안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국 돈을 안 써요. 그러니까 세계 거래에 있어서 미국 달러의 비중은 60%를 넘어요. 63% 이 정도가 돼요. 또 외환 보유고에 있어서 미국 돈의 비중은 한 60% 돼요. 근데 중국 돈의 비중은 어떤 거에 있어서 2%, 3%를 안 넘어가요. IMF가 정치적으로 10%를 인정을 해줬지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중국 돈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중국의 정치를 믿을 수가 없고 중국의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독립되어 있지 않거든요. 공산당의 통제하에 있잖아요. 그 언제 어떻게 바뀔지가 알 수가 없고 뭐 환전하고 송금하고 이러는 데 제한이 너무 많고 언제 더 큰 제한이 가서 걸릴지 알 수 없고, 그러니까 내가 중국 돈을 가지고 내 재산 삼아 갖고 있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중국 돈은 경제 규모가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기축통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또 하나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기축통화가 되면 경상수지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기축통화가 되면 그 나라 돈의 가치가 강해지는 거고 수출을 하기가 어렵고 수입은 많아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그러고 싶은 나라가 아닌 겁니다.
중국은 수출을 많이 해야 하는 나라이고 수입은 하고 싶지 않은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된다? 이거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나라는요, 아예 기축통화국이 되려고 하는 시도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되면 수출이 어려워지는 거고 수입만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일본 사람들도 수입이 늘어나는 거, 외국 제품 갖다가 쓰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 그런 나라는 포기해야 되는 거지, 기축통화국이 되는 걸.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새우였지만 지금은 새우는 아닌데 우리는 뭐 돌고래 정도는 된 거예요. 이 큰 혹등거래들이 싸우는데 돌고래가 끼어가지고 지금 좀 난처한 입장인데, 어느 쪽하고도 등을 지지 않는 것이 좋죠. 외교적으로는 미국과 가까이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중국에다가 계속 수출을 하고 수입도 하고 하는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은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걸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미국이 너 그렇게 할 거면 저쪽으로 가. 우리 쪽에서 너 중국처럼 잘라버릴 거야. 라는 식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양쪽의 등거리 외교를 해야 된다. 하지만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디냐? 아산정책연구소가 우리나라 사람 1000명, 성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조사를 2번인가 3번인가를 했는데, 중국하고 미국이 저렇게 서로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하고 물었어요. 78%가 미국이에요. 중국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14%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중국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한 13, 1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 대다수는 미국 쪽의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 미국식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누리면서 경제적으로는 각자 책임지는 삶을 살면서 내가 여행하고 싶으면 아무 데나 가서 여행을 하고 대통령도 난 욕할 수 있고 이런 체제 속에서 살고 싶지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서 살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또 중국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 지난 한 20년 동안 한국이 국민소득 $10,000 국가에서 지금 $30,000로 왔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결정적인 요인은 중국이었어요. 중국 때문에 이만큼 왔어요. 왜? 중국이 우리나라 거를 다 수입해다가 우리나라의 반제품들, 원재료들 수입을 해다가 그거를 자기들이 가공을 해서 다 세계에다가 수출을 한 거 아닙니까? 중국이 수출하면 한국도 수출도 늘어난 거죠. 그러면서 한국이 거의 중국하고 동조화, 싱크로나이즈가 되었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중국의 위안하고 한국의 원화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할 정도로 두 개가 동기화가 됐었어요. 중국 경제와 한국 경제가. 근데 이걸 띄어낸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띄어내야 한다면, 어느 쪽 하나는 버려야 한다면 그거는 미국 쪽을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 규모를 보더라도 그래요. 제가 2018년 데이터를 가지고 미국 네트워크와 중국 네트워크의 경제 규모를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완전하게 갈라진다면 중국 편에 가서 설 나라들, 또 미국 편에 가서 설 나라들의 경제 규모, GDP 규모를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미국 쪽이 44조 달러이고 중국 쪽이 18조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네트워크 쪽이 중국 네트워크보다 훨씬 시장 규모가 크죠. 그리고 소비의 수준도 훨씬 고급이고, 중국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터키, 뭐 아프리카 나라들, 뭐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럼 어느 쪽에 가서 서야 되느냐라고 하는 답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렇게 선택을 하는 상황이 아니면 좋죠. 근데 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참 굉장히 어려운 시절인 것이 분명합니다.